국가 간의 최정상급 외교 무대에서는 사실상 그 안에서 이뤄진 대화를 짐작할 뿐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외교전은 극비 중에 극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볼턴의 회고록은 즉시 백악관에 소송당할 정도로 역대급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고록의 베일이 벗겨질수록 그 세부 내용이 충격적이고 한국까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북아시아에 관한 볼턴 폭로전은 지금까지 추측만 하던 것이 대략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더욱더 다양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상당 부분 검증이 필요한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풀어낸 회고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합니다만 몇몇 사안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겹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북미 종전선언, 일본으로 인해 무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종전을 공식 선언하려고 했으나 일본이 반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턴은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일본의 이 같은 행태를 털어놓았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담 일주일 전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자신이 끝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료돼 있다는 나쁜 소식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나는 특정 지점에서 북한에 그런 양보를 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았으나 트럼프가 당장 하려고 한 것처럼 그걸 공짜로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종전선언을 하나의 제스처이자 언론 홍보용 횡재로 여겼을 뿐 국제관계에 미칠 중대한 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볼턴 전 보좌관은 북미 종전선언을 두고 일본의 입장을 무겁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런 양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 일본이 특별히 불안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오후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야치 쇼타로 일본 안보국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대단히 듣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의견을 볼턴도 상당히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북미 종전을 공동 성명 형식으로 선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는 회고도 나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아베 총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 가던 길에 워싱턴 DC를 그날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인들은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은 자기네 체제에 목숨을 걸었다. 그들은 매우 거칠고 약삭빠른 정치인들이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베 총리와 볼턴 보좌관 등은 끊임없이 북미 관계에 관해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응대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종전선언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7 캐나다에 참여하는 도중에 워싱턴까지 찾아가 종전선언을 회방 놓을 정도로 아베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집요하게 남북미 관계에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리까지 가세한 모습입니다. 매파 볼턴과 한반도의 평화 모드를 방해하는 일본의 합작이 이러한 맥락에서도 드러나는 셈인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했다고 볼턴은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북한 선제 타격 고민, 아베는 지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에 공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턴 회고록에는 1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8년 3월 초에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일단 볼턴 전 보좌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 평창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인권 유린과 관련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정치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방문을 자신의 성공으로 강조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북한 대표팀의 참가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 것도 올림픽 정신과는 상관이 없는 통탄할 만한 패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좌파는 북한을 잘해주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햇볕 정책을 숭앙하지만 사실은 북한 독재 정권에 보조금을 주는 것뿐이라는 인식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볼턴은 이 상황에도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는 한반도 전쟁론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 정우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 기대가 확산했지만 볼턴은 선제 타격론을 고수한 것입니다. 선제 타격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제재만으로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공감을 표시했으며 다만 볼턴 전 보좌관의 보고 이후 이틀 후인 3월 8일 정우용 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선제 타격론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볼턴은 2017년 9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힌 대목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무력 행동에 대해 일본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을 찬성하며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은 이렇게 거침없이 모든 외교가의 기밀이 되어야 하는 주요 사안들을 폭로해서 미국과 동맹국 관계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더욱더 충격적인 대화가 오고 갔는데 중국은 사실 트럼프 재선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국. 사실은 트럼프 재선을 원했다. 볼턴 회고록 중에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트럼프의 비위를 잘 맞췄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주요 이유는 비위를 잘 맞추면 트럼프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가 매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관련 내용이 역시 폭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볼턴이 주장한 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 중국에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반대로 시진핑 국가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임을 해야 한다고 비위를 맞췄다고 합니다. 볼턴의 회고록은 지난 아르헨티나 G20에서 시진핑은 앞으로 6년 동안 트럼프와 더 일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트럼프는 주변에서 트럼프가 연임으로 제한된 임기를 헌법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이 긴 시간을 대통령으로 있기를 바라듯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미국은 너무 선거가 많다고 맞장구 쳤고 도저히 민주주의 진영의 대통령이 할 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대화가 양자간에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한두 차례 더 오고 갔는데 그때마다 시진핑은 트럼프가 연임 이후에도 계속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했으며 트럼프는 그러한 말을 좋아했다고 볼턴은 주장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런 대화 뒤에 중국의 관세를 낮춰달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는 그럼 농산물을 많이 사주길 바란다고 받아쳤다는 것입니다. 농산물은 트럼프의 전통적인 표밭인 농부들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역시 트럼프는 재선에만 관심이 있었고 미국이 주장하는 지적 재산권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트럼프의 바람대로 미중 무역전쟁 중임에도 대거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으며 그 이후에 미중 무역전쟁은 다소 소강국면으로 진입합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중국이 트럼프의 재선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곤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가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방위비를 매우 아까워해서 군을 축소하거나 동맹에게 과도한 방위비를 요구해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주동미군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자 유럽연합은 즉각 러시아의 군사 영향력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을 압박하며 한국이나 일본이 돈을 내든지 철수하든지 하는 발언은 내심 중국에서 쾌재를 부를 만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곧바로 파악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공화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법안을 발의해서 주한미군 철수 금지에 관한 군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앞에서 무엇인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가 되는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 다음에 참모들이 수습하는 장면이 연출되곤 했는데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보다 돈을 우위로 놓는 장면을 매우 흡족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죠. 실제 동북아 방위비에 관한 내용은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네 번째, 트럼프 진짜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는 연간 약 10조 원을 받아야 하고 한국에는 연간 약 6조 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회고록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작년 7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야치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 국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23일 발간 예정인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모든 주일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해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약 80억 달러 정도인데 현재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연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4배 이상의 금액입니다. 앞서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4배로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자신이 그런 요구를 했다고 확인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은 한국에도 연간 50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귀국 후 상황을 보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80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얻는 길은 모든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3개월 만에 열린 털사 집회에서 주동 미군을 감축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여전히 많은 나라가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고 말하며 동맹들에게 방위비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볼턴의 회고록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볼턴의 회고록은 진위 여부로 논란이 되며 청와대는 관련 사안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국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힘을 기르고 그 가운데 자주적 외교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G7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분간의 통화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통화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번이나 먼저 한국에 전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K방역을 통해 한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의 참가를 요청하려 한다는 분석과 우려가 있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졌고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G7이라고 불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6개국은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본만이 수치상으로는 잘 대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 어느 전문가나 언론도 칭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통계를 의도적으로 줄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국내 커뮤니티의 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반에서 꼴찌 하는 애들이 모여서 컨닝해봐야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것을 알고 그냥 반에서 1등하는 애를 부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저 성적표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센터 수장을 데리고 오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동안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7개 선진국 모임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내며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인 한국을 초청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7개국만 포함된 G7 체제를 허물고 새롭게 G11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 체제를 놓고 문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G7뿐만 아니라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곳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국은 2019년 G7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창설하기로 한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 독일, 일본 등 8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의사를 밝혔으며 여기에 프랑스와 캐나다가 승인함으로써 한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K방역에서 AI를 통해서 빠르게 진단키트를 생산해 전세계에 보급했고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점 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의 참여를 이끈 프랑스와 캐나다는 감염병 방역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우겠다며 도움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프랭크 스미스 기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작고 평범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선진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12개 경제대국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제품은 실제로 모든 국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다양한 분야의 리더라고 말하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마이크로칩과 컴퓨터, 텔레비전, 세탁기,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바이오 의학 분야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를 괴롭히는 바이러스 위기를 관리할 때 확실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리더십을 입증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캐나다 기자의 말처럼 한국이 코로나19 치료제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코로나19 치료제에서 한국이 가장 빠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은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가 안정성과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는 렘데시비르가 굉장히 많은 임상 실험을 했지만 어느 정도 치료 효과는 있었음에도 치명률을 낮추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렘데시비르가 회복에 도움을 주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한 제약회사가 인간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페롯의 실험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 이상까지 감소하는 뚜렷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넥신 컨소시엄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X19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백신 중 처음으로 신청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클로로퀴는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고 아베가 기대했던 아비건도 부작용이 심해서 실제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최근 중국과 영국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못지않게 빠르게 개발하고 있기에 가장 빨리 치료제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대하고 싶다고 밝히자 일본 외무성 간부가 아시아 유일한 G7 참가국이라는 일본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으로 전 세계를 호령해왔지만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G7국으로 리더십을 보여주기는커녕 일본에서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진단키트를 의식하고 자신들은 15분 만에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진단키트의 어이없는 성능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요미우리 신문은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연구팀이 이 간이키트를 이용한 검사에서 양성이 된 사람들을 대형 장비로 재검사한 결과 약 90%가 음성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히라타 중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608명을 간이키트로 검사한 결과 58명이 양성이었는데 다시 정밀검사해보니 이 중 89.7%는 음성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진단키트나 방역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한국이 전세계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 수출하는 진단키트를 일본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일본은 성능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진단키트는 제대로 수출되지 못했고 일본은 자체 개발한 형편없는 진단키트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문제가 되었던 아베노 마스크는 지금까지도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트위터 계정에서 정부에서 1개월 만에 재밌는 것을 받았다며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후생 노동성에서 보낸 그 유명한 아베노 마스크 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받은 곳은 100명이 지내는 기숙사였는데 한 주사당 2장씩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기숙사 전체에 2장이 배정됐다는 안내문이 써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너무 갖고 싶은 이들은 5월 말부터 신청하면 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재난지원금도 아날로그 행정이 가로막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주 만에 98%가 지급받았던 한국과 달리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빨리 지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일 이달 안으로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 협상을 개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규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입국을 연장하겠다는 데는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검사 수를 다른 국가들처럼 늘리지 않고 있기에 숨어있는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전체에 감염이 퍼지대로 퍼져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한국인이 일본에 갔다가 오면 해외 입국자 전원을 검사하기 때문에 일본발 무증상 감염자가 대거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한국 사람들을 입국시켰다가 아베 정권의 거짓말과 일본의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일본의 확산 정도를 감추려면 한국인을 입국시키면 안 된다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동안 G7 국가이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큰 입지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지금 한국이 급부상하는 것이 탐탁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전세계를 장악했던 일본의 반도체 가전은 이미 한국에 밀려났고 이번 팬데믹의 방역에 있어서도 한국에 완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같은 한국의 질주를 막고자 수출 규제를 감행하고 경제 보복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지난달말까지 일본이 요구한 대로 조치했으니 수출 규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은 끝내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WTO 제소를 제기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출 규제로 인한 일본의 피해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과 이번 감염병 여파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일 블룸버그는 데이코크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일본에서 200개 업체가 도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여행객 급감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호텔 여관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과 의류 잡화, 신발 소매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여행 관련 업종이 많아서 한국인들이 여행을 안 가기 시작하면서 타격을 받았고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폐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세계 10대 수출 대국의 수출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나 감소했고 이 미국의 3월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9.3%나 줄었습니다. 세계 4위 일본의 3월 수출액은 전년보다 8.9% 감소했습니다. 세계 6위의 한국 수출액은 463억 5,300만 달러로 줄어 전년 대비 1.4%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10대 수출국 중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작아 순위가 작년 7위에서 6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감염병 사태에서 경제적 피해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주요 수출국 중에서는 가장 피해가 적었습니다. 한국은 봉쇄나 통제를 하지 않고 방역을 성공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였지만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이 줄었지만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에서는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